자, 2022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해설입니다. 모든 문제를 다 풀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주요 문제들 위주로 조금 어려웠을 만한 문제들 혹은 제시문에 조금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는 내용들 문제들 위주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1등급 컷이 44점이 나왔던데 다소 어려운 모의고사였던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글쎄요. 저는 이번 모의고사에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틀리셨다면은 그건 기출문제의 제시문 분석이 많이 한 이유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유독 어려웠다고 평가받고 있는 선지들은요, 전부 다 싹 다 기출문제들을 찾아보면 있는 내용들이었고요. 그게 학평이든 평가원이든 상관없이요. 그러니까 학평을 포함해서 평가원 문제까지도 꾸준히 제시문들을 보면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아닌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었던 거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수능에 나오기도 하니까 항상 좀 주의를 하셔가지고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어떤 기출문제에 나왔는지도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보여드린다기보다는 정확히 어떤 몇 년도에 몇 월 기출이다 이런 얘기들까지 해드릴 테니까 한번 기출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지에 대한 참고용으로 좀 사용할 만한 모의고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은 조금 들기는 합니다. 일단은 항상 이제 제시문들을 좀 꼼꼼하게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번 제시문 중에 의미 있는 제시문들 되게 많았거든요. 선지들도 좀 괜찮은 것들이 많았고 같이 한번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먼저 2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과 입장으로 적절한 것. 악에 대한 인식이 선에 대한 인식보다 쉽다라는 표현만 보면은 사실 알아보셔야 됩니다. 공포의 발견술이에요. 무서운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포심을 느끼면서 인간이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것들을 사전 예방적으로 해야겠다 이런 책임을 찾으라 하라는 요나스의 얘기고요. 뒤쪽에 보면 명백하게 희망보다는 공포를 논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1번 책임 있는 행위를 하도록 북돋우는 공포를 습득해야 된다. 1번이 바로 정답이죠. 책임 있는 행위를 하도록 북돋을 수 있는 게 우리한테는 희망보단 공포이기 때문에 희망의 발견수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과학기술 지상주의자인 베이컨 되겠고요. 뉴 아틀란티스에서 과학기술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요나스 같은 경우가 이제 공포를 좀 더 강조하면서 인간이 앞으로 멸망하지 않도록 행위해라. 생태학적 정언명령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죠. 2번 비이성적 존재에 대한 기술의 영향은 숙고의 대상이다 라고 바꿔야 되는 거죠. 비이성적 존재라고 해도 즉 인간이 아니라고 해도 그 존재에 대해서도 우리가 책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아닌 자연에 있는 모든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책임을 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그 친구들에게 우리가 상호 혜택을 교환하거나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일방적으로 우리가 그 친구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려고 책임을 지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게 요나스의 비호혜적 책임, 일반적 책임이기도 하고요. 3번 인간은 사전적 책임이 아니라 사후적 책임을 중시해야 된다. 이건 좀 기억하셔야 될게요. 사후적 책임은 물론 이렇게 바꾸는 게 사실은 맞는 선지가 되게 하겠습니다. 사후적 책임도 져야 되고요. 사전적 책임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틀린 선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사후적 책임을 다른 말로 표현을 했을 때 소급적 책임이라고 표현을 하거나 혹은 결과적 책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것도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특히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단어이기 때문에 사후적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소급을 해가지고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표현으로 외워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둘 다 책임지라는 겁니다. 이거 막 위치 바꿔가지고 사후적 책임이 아니라 사전적 책임만 중시한다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니까 둘 다 강조하는 거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4번 책임의 대상이 겪을 공포를 현 세대의 의무로 전환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책임의 대상이 겪을 공포라는 게 책임의 대상이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해서도 혹은 우리 서로에 대해서도 그리고 자연에 대해서도 우리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런 존재들이 겪을 공포를 현 세대가 미리 이런 공포스러운 상황을 방지해야 된다라는 의무로 전환시킬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기억만 하시면 되고 인간은 가치 중립적 관점에서 자연과의 관계를 정립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나스는 대표적인 가치 중립을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 중에 하나입니다. 가치 중립을 찬성하는 사람은 이제 아스퍼스랑 오펜하이머 같은 사람이 있죠. 반대편에는 이제 하이데거랑 하이젠베르크 같은 사람들이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부정하는 입장이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요나스는 가치 중립성을 부정하는 입장에 서 있다. 우리는 항상 기술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하면서 이 기술이 혹시 인간의 미래를 위협하진 않을지 그런 것들을 기술의 개발 단계 혹은 적용 단계에서 항상 고민하면서 기술의 목줄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요나스의 입장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그 다음 3번입니다. 영어는 그 자체로 돌아가야 이거는 사실 그 선지가 엄청 어려웠다기보다는 제시문에서 조금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풀어보려고 해요. 영어는 그 자체로 돌아가야 사물 그 자체를 볼 수 있게 된다. 순수한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일이다. 순수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영혼이 그 자체로 돌아가야 된다.
영혼이 육체와 함께 있는 동안은 순수한 인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플라톤이고요. 플라톤의 관점에서 보면 영혼은 영혼 불멸하는 것이죠. 영혼 불멸설이라고 봅니다. 이 영혼이 육체 안에 들어가게 되면 육체라는 게 기본적으로 육체는 불멸하지 않잖아요. 사라지는 건데 이 육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감각과 욕망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이제 가두는 감옥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 영혼이라는 게 이성의 능력을 통해 가지고 순수한 지식, 즉 이데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데아를 바라보기 어렵게 만드는 게 육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벗어나서 죽게 되면은 영혼은 이데아의 세계로 날아가 가지고 사물 그 자체를 볼 수 있게 된다. 사물 그 자체라는 표현도 사실은 이데아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긍정적으로 보는 플라톤의 입장이라는 거를 영혼은 그것을 보호해주는 몸이 분해되면 육체가 분해되면 영혼을 구성하고 있던 원자들도 흩어져 영혼도 원자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네요. 이건 원자론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에피쿠로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에피쿠로스가 표현을 할 때는 영혼도 육체도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걸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죽으면은 플라톤 같은 경우는 육체는 사라지지만 영혼은 불멸하는 거지만 에피쿠로스 같은 경우는 영혼이든 육체든 다 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출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영혼이 사라지게 되면 죽음과 동시에 영혼은 감각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에게 감각, 즉 고통이나 쾌락 같은 것들을 줄 수가 없다. 어쨌든 고통도 받을 수 없다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불멸에 대한 쓸데없는 갈망 같은 데서 벗어나서 소위 아타락시아, 정신적인 평정 상태로 들어가라 라고 주장하는 게 에피쿠로스 되겠습니다. 1번 플라톤, 불멸의 영혼은 죽음 이후 참된 실제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죠. 참된 실제의 세계라는 게 이데아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데아계로 간다. 불멸의 영혼은 불멸하니까 죽음 이후 육체를 벗어나서 이데아계로 가서 이성을 통해서 완벽하게 참된 실제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정답이 되고요. 2번 인간은 죽음 이후 감각으로 순수한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 아니요. 죽으면 감각은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죽음 이후에 감각으로 파악하는 게 아니라 영혼이 가지고 있는 이성의 능력으로 파악한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요 세 라인으로 이어지는 스승과 제자 관계 전부 다 이성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성을 통해서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 감각으로 파악한다고 표현하진 않아요. 3번 에피쿠로스, 죽음은 인간이 직면하는 최고의 악이다. 전혀 아니죠. 죽음은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 없거든요. 감각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막 회피하려고 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냥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지금 현재 있는 삶에 대해서 아타락시아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집중을 해가지고 항상 불멸에 대한 갈망 혹은 죽음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을 떨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에피쿠로스는 얘기를 합니다. 동시에 미신이나 유령이나 이런 것도 믿을 필요가 없다고 얘기해요. 영혼이란 건 존재하긴 하지만 4번 에피쿠로스, 인간의 영혼은 죽음 이후에도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없다가 맞는 거죠. 그렇죠? 영혼은 감각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했으니 5번 갑을 플라톤 에피쿠로스, 죽음은 감각적 경험의 대상이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감각적인 경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게 정확히 말하면 에피쿠로스의 입장이었죠. 그렇죠?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원전을 조금 더 참고해야 되는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저도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에피쿠로스 입장에서 감각적 경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차피 영혼은 감각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니 죽음은 감각으로 경험할 수 없는 것이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건 둘 다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얘기지만 이 부분이 틀렸다라는 것만 잘 기억을 해두시면 문제 푸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5번입니다. 원조 문제였죠? 우리는 절대 빈곤이 나쁜 것임을 안다. 절대 빈곤에 집중하면서 도덕적으로 중요한 일을 희생하지 않고 사실 이거 중요한 문장이죠. 도덕적으로 너무 중요한 일을 과도하게 희생을 하게 되면은 원조는 공리를 증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원조의 주체들, 즉 풍요로운 사람들마저도 도덕적으로 중요한 일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너무 과하게 희생은 하지 않으면서 절대 빈곤을 감소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리가 증진될 수 있는 거겠죠. 그런 사람이 원조의 의무를 가진다라고 싱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리주의자, 가성비충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고통받는 사회 구성원들이 자유로운 사회,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 또는 적정 수준의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원조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룰스인 거 바로 알아보셨을 거고요. 고통받는 사회 떴으니까. 이 구성원이 자유로운 사회의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 아니면 적정 수준의 사회 구성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유로운 사회랑 적정 수준의 사회랑 둘 다
질서정연한 사회라고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두 개가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냥 외우셔도 상관없어요. 질서정연한 사회는 자유적 사회, 자유로운 사회 또는 적정 수준의 사회 둘 중에 하나다라고 기억만 해주시면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을 영위하는 서로 다른 개인이다. 국가는 개인에게 사회적 선을 위한 희생을 요구하면서 개인의 소유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국가가 개인에게 사회적 선을 위한 희생을 요구하는 게 이 사람이 노직이 어차피 싱어롤스 노직밖에 없으니까요. 노직이 제일 많이 비판을 하는 국가가 개인에게 사회적 선을 위해서 공리를 위해서 희생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공리주의고요. 개인의 소유권 침해하지 말라라는 걸 통해서 노직인 걸 알아볼 수는 있겠네요. 그러면 싱어, 롤스, 노직 이렇게 지금 됩니다. 기억 A, 싱어만의 입장이어야 되죠.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도 인류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원조를 해야 된다. 싱어는 개인을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개인의 원조를 강조하는 사람인데 그거랑은 별개로 국가가 원조할 수 있다 혹은 원조해야 된다는 걸 부정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싱어는 동시에 인류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원조를 하자고 얘기하는 사람. 인류의 복지 증진, 다른 말로 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우리가 원조를 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기도 하죠. 싱어 입장에서 맞는 얘기입니다. 롤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도. 롤스는 국가를 강조하는 사람이지만 개인의 원조를 부정하지 않았다라고 외워두시면 되는데 여기까지는 롤스도 할 수 있는 얘기지만 롤스는 인류의 복지 혹은 공리를 증진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롤스 같은 경우에는 항상 궁극적인 목적이 질서 정연하게 만들기에 쏠려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롤스는 인류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서 탈락이고요. 여기서 정확하게 되고 있는 거죠. 노직 같은 경우에는 원조를 해야 한다라는 표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노직은 인류의 복지라는 표현 자체도 좋아하지 않고요. 뭐 공리 증진이 어쩌고 원조를 해야 한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의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야만 된다라는 표현을 노직은 싫어합니다. 의무로서 하는 원조가 아니라 자선으로서의 원조이기 때문에 노직도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싱어만 맞는 선지가 정확하죠. 니은 B 이거는 이제 롤스랑 싱어만의 입장. 노직은 탈락돼야 되는데 원조는 주체와 대상의 친소관계와는 무관하게 실천해야 할 윤리적 의무이다. 그럼 노직 바로 탈락합니다. 노직은 의무가 아니라 자선적인 원조니까요. 노직 입장에서는 원조라는 거를 소유권을 가진 개인이 자발적으로 행사하는 자선적인 원조 같은 경우에는 아주 훌륭하고 박수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권장이나 권고까지도 할 수 있어요. 뭐 광고 같은데 이병헌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이 아이가 뭐 배부르다는 감정을 할까요?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할 수 있다고 노직도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 외에 이제 국가가 과세를 한다든지 강제를 한다든지 이런 거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싱어 롤스 같은 경우에는 원조는 주체와 대상의 친소관계, 친하고 먼 관계, 친소분별 이런 표현으로 보통 유괴도 나오기도 하죠. 주체와 대상의 친하고 먼 관계와는 무관하게 실천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둘 다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노직 빼고요. 왜? 싱어 같은 경우에는 가깝고 먼 건 상관이 없어. 국가 간의 거리 이런 건 상관없고 친하냐 뭐냐도 상관없어. 왜? 이익은 평등하게 고려해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롤스 같은 경우에도 친하게 먼 건 상관없어. 내가 질서정연한 사회라면 모든 고통받는 국가에 대해서 원조를 해야 되는 거야. 질서정연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둘 다 동의하고 노직만 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디귿 C는 롤스와 노직만의 입장 싱어 빼고요. 원조를 위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소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노직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죠. 확실한 건 그겁니다. 죽어도 노직은 여기에 동의를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노직 입장에서 원조를 위해 세금을 부과하는 건 완전 소유 권리를 침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직이 동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틀린 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랑은 별개로 이건 추가로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롤스랑 싱어 같은 경우에도 원조를 위해서 개인에게 세금을 강제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요거에는 둘 다 반대를 할 거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롤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롤스는 이 원조를 할 때 돈을 쏟아붓는 방식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조의 의무는 국가에게 과세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세금을 내는 게 필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본질적으로는 그렇고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롤스나 싱어나 둘 다 원조를 위해서 개인한테 세금을 막 강조한다. 강조가 아니라 이건 강요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강제 이렇게 고칩시다. 원조를 위해 개인에게 세금을 강제한다 이런 표현은 둘 다 쓸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리을 모두의 공통점. 국가가 원조를 통해 부국과 빈국의 경제적 평등을 실현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 평등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요즘에 아무도 없습니다. 노직은 당연히 싫어할 거고요. 싱어나 롤스 같은 경우에도 경제적 평등을 지향하지 않아요. 롤스는 원래 부국과 빈국, 국가들끼리의 불평등이 일어나는 일은
원래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럴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죠. 원래 당연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국내에서 개인들 간의 불평등은 너무 심해지면 문제가 있다. 차등의 원칙을 만족해야 되고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만족하는 불평등만 용인할 거다라고 하지만 국제관계에서 국가들끼리의 관계에서는 경제적 평등에 대해서 별 말이 없고 그냥 불평등이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고요. 싱어 같은 경우에도 경제적 평등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공리가 증진될 거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우리나라가 뭐 수리남이랑 뭐 저기 뭐 남미에 있는 그런 나라랑 똑같은 그런 부를 가져야 된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재산을 반 딱 떼가지고 그 나라에 줘.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의 희생이 너무 과도하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얻는 이득보다 우리의 희생이 더 커버리면은 공리 증진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싱어도 경제적 평등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모두의 공통점으로 정확하겠어요.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7번입니다. 한번 보죠. 사회계약은 자기 자신을 처벌하도록 하거나 자기 자신과 자기 생명을 처분하는 것에 관한 약속을 포함하지 못한다. 이 표현은 진짜 엄청 중요합니다. 진짜 엄청 중요해요. 진짜로 찐이야 찐. 사회계약은 자기 자신을 일단 뒤에 문장을 보면 누군지는 알 수 있죠. 형벌을 의혹했기 때문이 아니라 형벌을 받을 행위를 의혹했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거야 라는 얘기는 칸트가 하는 얘기고요. 이 문장은 왜 중요하냐면 칸트가 루소나 베카리아 같은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루소를 공격하는 거에 조금 더 가깝고요. 사실 베카리아도 공격할 수 있어요. 원래 칸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회계약은 자기 자신을 처벌하도록 하거나 자기 자신과 자기 생명을 처분하는 것에 관한 약속이랑 상관이 없어. 근데 루소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루소의 입장에 따르면 이건 칸트가 루소를 비판하는 내용인데 루소의 입장에 따르면은 사회계약은 자기 자신을 처벌하도록 하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모든 개인들이. 만약에 내가 살인을 저질렀을 때 우리 모두 생명을 양도하자. 자기 자신과 자기 생명을 처분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에다가 권력을 넘기자라고 얘기하는 약속이거든요. 루소한테는. 그게 사회계약에 포함되어 있고요. 근데 칸트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칸트 같은 경우는 오로지 형벌을 동의했거나 계약했거나 그거에 따라서 형벌을 내릴 권한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원래 형벌권이라는 거는 국가 단위의 이성, 공적 이성에 따라서 권한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 국가 단위의 공적 이성에 따라서 판단을 했을 때 정언명령, 즉 똑같이 보복을 해주는 것이 정언명령이고 도덕법칙이기 때문에 그냥 나쁜 짓 한 놈은 나쁜 어떤 형벌을 받아야 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누가 막 동의했기 때문에 뭐 옛날에 내가 살인을 당할 수 있다는 거에 사형을 당할 수 있다는 거에 합의해서 내 생명을 넘겼으니까 동의했으니까 네가 형벌을 받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루소의 입장을 엄청 공격을 한단 말이죠. 이거랑 관련해서는 선지가 이미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칸트 입장에서 루소나 베카리아 같은 사람을 비판할 때 원래 형벌권이라는 거는 동의에서 범죄자의 동의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형벌권이라는 건 공적 이성에서 나오는 거고 만약에 범죄자의 동의를 받는 거를 뭔가 형벌권의 근거로 삼는다면 그건 범죄자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재판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법의 왜곡이야. 이런 식으로 칸트가 얘기를 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칸트 입장에서 범죄자의 동의는 중요하지 않다. 그냥 오로지 동해보복적 응부주의에 따라 가지고 형벌을 받을 만한 나쁜 짓을 했으면 그거에 따라서 동해보복 당하는 것이다 라고 칸트가 얘기를 했다는 걸 이 문장을 통해서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을 사회계약의 사용은 포함될 수 없다. 이러면 이제 베카리아죠 뭐. 사회계약의 사용은 포함될 수 없다. 사회계약론으로 사용을 비판하고 있는 거. 인간이 자신을 죽일 권리가 없다라는 표현도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베카리아에 따르면 인간은 자살권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죽일 권리가 없는데 나를 죽일 권리를 어떻게 남한테 넘기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생명 양도권은 인간에게 원래 없음. 그러니 사회는 우리의 생명을 양도받을 수 없고 생명권을 그렇기 때문에 사회는 사형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음. 사형은 국가의 권리가 될 수 없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사회계약은 계약 당사자들의 생명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이건 사회계약론자들 공통점이고 살인범은 이거 중요한 문장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살인범은 사회계약을 어긴 자로서 추방에 의해서 격리되거나 공중의 적으로서 죽음에 의해 영원히 격리되어야 된다. 중요하죠. 왜냐하면 루소의 입장에서 공중의 적 어쩌고 계약 당사자의 생명 보존을 위해서 사형을 인정하고 어쩌고 이런 표현들 다 루소 표현인데 공공의 적이기 때문에 죽음에 의해서 격리될 수도 있지만 사회계약을 어린 자로서 추방도 될 수 있다고 표현을 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 루소가 살인범은 무조건 항상 100% 사형만 당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틀린 선지가 됩니다. 이거는 언제든지 수능에 나올 수 있거든요. 지난 기출들에 있기도 했던 문장이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는 추가적인 내용입니다.
1번, 형벌은 범죄가 사회에 끼친 해악에 따라 부과되어야 된다. 이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되죠. 제 모의고사 해설 영상 보신 분들은 기억났을 겁니다. 사회에 끼친 해악이라는 건요, 공리저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비례해야 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벤담이나 베카리아밖에 없습니다. 칸트는 형벌은 범죄가 사회에 끼친 해악에 따라 부과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칸트는 형벌은 범죄의 그냥 해악이라는 표현을 쓰거나 아니면 범죄의 경중에 따라 부과되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거나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이거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지금 계속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으면 제가 말로만 한번 정리를 드릴 테니까 들으면서 한번 적어보세요. 기본적으로 어떤 형벌이라는 게 범죄에 비례한다. 형벌의 범죄의 비례 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건 모든 사상가들입니다. 형벌은 범죄의 해악에 비례한다라는 표현도 모든 사람이 다 쓸 수 있어요. 하지만 형벌은 범죄가 사회에 끼친 해악에 따라 부과돼야 된다. 혹은 범죄의 사회적 해악성에 따라 부과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공리주의자뿐입니다. 벤담이랑 베카리아에 해당되는 표현이라고 보셔야 되고 그 외에 형벌은 뭐 범죄와 똑같이 부과돼야 된다.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건 칸트뿐이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그 정도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 뭐 형벌은 범죄 예방을 위해서 혹은 국민들 전체의 행복을 위해서 부과되는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거는 벤담 베카리아도 있지만 루소도 있다라는 거. 범죄 예방하기 위해서 형벌 만든다. 이런 것들 정도까지만 추가로 기억만 잘 해두시면 되는 거죠. 기억만 잘 해두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선지입니다. 베카리아, 종신노역형은 살인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지금 돼 있는데 베카리아에 따르면 종신노역형은 살인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죠. 왜? 사형도 있거든. 혹은 그 외의 형벌들도 살인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 다만 사형도 예방 효과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종신노역형이 압도적으로 살인을 방지할 수 있는 훨씬 더 효과적인 어떤 방법이기 때문에 종신노역형으로 사형을 대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지 베카리아가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라는 거. 이거랑 관련해서 작년에 선지가 많이 나왔었죠. 기출 분석이 됐으면 모를 수가 없는 선지입니다. 원래 사형이라는 거는 범죄 예방 효과가 전혀 없다 이런 선지가 나왔었는데 전혀 없지는 않았죠. 있어요. 종신노역형에 비해서 많이 딸릴 뿐이죠. 3번 루소, 개인은 사회계약으로 자기 생명을 처분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지금 돼 있는데 루소 입장에서 개인은 사회계약으로 자기 생명을 처분할 권리를 가지는 게 아니라 국가에 양도하는 거죠. 이렇게 바꿔주는 게 맞습니다. 사회계약을 통해서 원래는 없었다가 자기 생명을 처분할 권리가 개인들한테 생기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리를 국가에 양도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국가가 사형제라는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요. 루소 입장에서는. 이건 이제 논리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4번 갑병, 살인범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어야 된다. 칸트 입장에서도 루소 입장에서도 맞는 말입니다. 칸트 입장에서는 어때요? 시민적 인격성을 상실한다는 얘기죠.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되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시민으로서의 자격은 상실되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살인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적죠. 살인범은 시민적 인격성은 상실된다. 하지만 생득적 좀 글씨 좀 개판되고 있는데 좀 그냥 적을게요. 제가 지금 새벽 4시거든요. 좀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생득적 인격성은 존재한다. 하지만 여전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의미하는 인격성이라는 단어가 시민적 인격성, 시민으로서의 자격, 뭐 투표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은 살인범한테 날아가는 게 맞다. 칸트가 얘기를 할 때.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획득하게 된 생득적인 인격성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무조건 가지고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살인범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격적으로 존중해줘야 된다. 사형이라는 게 오히려 그를 인간으로서 대우하는 것이다. 인격 존중으로서의 사형 이런 얘기를 칸트가 하는 거니까 어쨌든 시민적 인격성은 날아간다.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은 날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루소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 적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루소는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루소 기준에서 살인범은 도덕적으로 취급받을 수 있는 인격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냥 인격을 부정해버려요. 인격을 가진 주체로서 대우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칸트랑 차이점이죠. 요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칸트랑 루소가 가지고 있는 차이점이요.
루소는 살인범의 도덕적 인격을 어느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칸트 같은 경우는 시민적 인격성만 날아가고 생득적 인격성은 여전히 인정한다. 요거 문제로 딱 내기 좋은 내용이거든요.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번이 정답. 5번 을병, 베카리아랑 루소. 형벌의 목적은 일반 시민의 범죄 예방으로 국한된다라고 지금 돼 있는데 베카리아랑 루소 입장에서 일반 시민의 범죄 예방으로 국한된다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는데 베카리아가 확실하게 틀린 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루소도 딱히 그런 말은 하지 않았지만 베카리아가 확실히 더 틀려요. 베카리아한테는 일반 시민의 범죄 예방에만 국한되지 않고 베카리아 입장에서는 플러스 해가지고 범죄자, 특수적 예방이라는 게 추가가 됩니다. 일반 시민의 범죄 예방은 일반적 예방을 얘기하는 거고요. 요거는 일반적인 예방이고요. 그냥 보통 사람들, 범죄자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공포심을 줘가지고 범죄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 특수적 예방이라는 게 추가로 더 붙습니다. 범죄자를 교화시키는 거죠. 범죄자를 좀 때려줘가지고 이 친구가 앞으로 범죄를 더 못 저지르도록 하는 거. 그런 것들도 형벌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8번입니다. 유한계급 얘기 나오는 거 보면 배블런 이거 바로 할 수 있죠. 유한계급의 명성을 얻기 위해서 행하는 여가와 과시소비의 공통적인 특징은 낭비이다. 요거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거의 과시소비만 배워왔을 거예요. 요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를 하는 건데 얘들아 과시소비만 명성을 얻기 위해서 행하는 행동은 아니야. 여가라는 것도 될 수 있어. 여가는 시간과 노력의 낭비야. 과시소비는 재화의 낭비고 두 개가 다른 거죠. 인스타 같은 데 보면 너무 잘 나오지 않습니까? 재화를 낭비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막 무슨 뭐 BMW니 뭐 아우디니 뭐 페라리니 람보르기니 이런 것들이 이제 슬쩍 이제 로고가 보이도록 해주는 거. 그런 거 이제 재화를 낭비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과시소비를 해서 명성을 얻으려고 하는 거고요. 여가 같은 경우에도 인스타에 잔뜩 올라와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냥 놀러만 다니는 것 같아. 시간, 내가 이렇게 시간이 많아. 니들이랑 다르지 나는 유한계급이니까. 노력 같은 것도 나는 이런 여가를 위해서도 노력을 할 수 있지. 이런 식을 통해 가지고 낭비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명성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어쨌든 둘 다 부의 소유를 자랑하고 내가 유한계급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건 편의성의 문제일 뿐이야. 여가와 과시소비는 모든 사회계층에게 위력을 발휘해. 그러니까 유한계급들만, 부자들만 과시소비나 여가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애들이 다 따라하려고 그래. 그래서 인스타에 그렇게 사람들이 놀러 다니는 모습이 넘쳐나기도 하는 거죠. 여가라는 것도 있다는 건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명성을 얻는 과정에서. 선지는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유한계급이 명성을 얻기 위해 행하는 행동은 과시소비뿐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시소비는 사회의 최상계층인 유한계급에서만 나타난다라고 지금 돼 있는데 그렇지가 않죠. 모든 사회계층에게 위력을 발휘한다고 했었죠. 재력을 경쟁적으로 비교하는 성향이 과시소비로 나타나는 것이다. 2번이 정답입니다. 경쟁적으로 자꾸 내 재력이 더 많아, 내 재력이 더 많아, 내가 더 과시해, 내가 더 과시해, 내가 더 낭비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원래 과시소비죠. 3번 유한계급은 타인과 상관없이 자족하기 위해, 자족이라는 건 여기서 자급자족이라는 표현보다는 자기 자신이 만족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가를 즐긴다. 그렇지 않죠? 타인과 상관없지 않습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거고요. 4번 유한계급은 부와 권력의 획득만으로 사회적 명성을 유지한다. 막 획득만으로는 안 되죠. 과시를 해야죠. 그렇죠? 과시소비가 들어가야 될 겁니다. 여가도 들어가야 되고요. 부를 과시할 수 있는 상품의 가격과 수요는 반비례하지 않고요. 오히려 언제나 반비례하진 않고요. 반비례할 수도 있습니다만 비례하는 모습이 오히려 나타난다. 그게 바로 과시소비다.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상하게 수요는 원래 떨어져야 된다. 비싸지면은 원하는 사람들 적어져야 되는데 비싸니까 수요가 더 올라가. 다들 굿즈나 뭐 오픈런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런 게 이제 과시소비의 얘기이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 자, 10번입니다. 분배정의 문제였죠? 공정한 사회랑 공정한 최초의 상황에서 사람들이 선택하게 될 원칙에 의해 규제되는 구성원들의 상호이익을 위한 협동체제다. 상호이익을 위한 협동체제다 이런 표현도 나왔고요. 최초의 상황이라는 표현도 나왔고요. 이게 이제 원초적 입장 뜻하는 거라는 거 알아보셔야 되고 원초적 입장에서 무지의 베일을 쓰고 사람들이 선택한 원칙, 그게 뭡니까? 정의의 원칙에 의해서 규제되는 구성원들의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제. 요거를 이제 롤스가 사회라고 강조하죠. 우리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협동하는 체제가 사회니까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공정한 최초의 상황에서 모두의 만장일치로 합의된 원칙으로 우리 사회를 통제하는 게 맞다. 라고 얘기하는 게 롤스의 관점이고요.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제라는 표현은 정말 롤스 사상에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항상 외워두셔야 되고요. 최소국가라는 표현 나왔으면 끝났죠. 노직입니다. 최소국가는 개인을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인격으로 대우한다. 최소국가보다 더 포괄적인 국가, 이런 국가를 보통 뭐라고 부릅니까? 포괄국가라고 부를 때도 있고요. 확대국가라고 부를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노직이 기본적으로 반대한다. 나대는 국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막 복지를 하니 뭐니 막 이러면서 나대는 그런 국가들이요. 그러면 롤스랑 노직입니다. 기억 A, 롤스가 맞고 노직이 틀리고 정의의 원칙은 가상 상황에서 합의를 통해 선택되는가?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롤스 입장에서 맞죠? 가상 상황 뭡니까? 비가설적, 비역사적 이런 표현으로 이번에 시험 문제로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9월 평가원에 원초적 입장 얘기하고 있는 거죠.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를 통해 선택되는 게 정의 원칙 맞죠. 노직은 그런 거 없고요. 니은 B 롤스 기본적 자유는 다른 기본적 자유와 상충할 때 제한될 수 있는가? 이건 진짜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정말 제가 모의고사 해설하면서도 저 야단치자는 건 아닙니다. 그냥 답답해서 그래요. 답답해서. 제가 그렇게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틀리는 거. 특히 제 수업 듣는 친구들. 지금 제가 수업 시간에 제 수업 듣는 친구들한테 제가 말해놨죠. 이거 웬만하면 보러 오라고. 얘들아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제가 한 5번, 6번 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기본적 자유는 다른 기본적 자유와 상충할 때 제한될 수 있는가. 원래 롤스의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 자유는 그 중에서도 타인의 기본적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광범위한 기본적 자유가 평등하게 보장돼야 된다. 다시 타인의 기본적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기본적 자유는 광범위하게 보장돼야 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양립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립 가능한 다른 사람의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나의 기본적 자유가 보장받을 수 있을 때 그럴 때 기본적 자유는 평등하게 보장된다는 얘기고 다시 얘기하면 양립이 불가능하면 기본적 자유는 상충할 때 제한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롤스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기본적 자유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신체의 자유입니다. 내 신체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 근데 내가 신체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부엌에서 칼을 들고 옆집에 있는 순자 누나를 찌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른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기본적 자유와 충돌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엔 나의 신체의 자유는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가게 될 수 있겠죠. 정의로운 사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러니 기본적 자유는 어떤 게 아니다. 기본적 자유는 절대적인 게 아니다라는 게 선지로 실제로 등장하기도 했죠. 작년 수능이었나요? 그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추가로 하나만 알아두시면 노직의 롤스의 기본적 자유는 절대적인 게 아니지만 노직의 소유권은 절대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노직의 소유권이라는 거는 애초에 남한테 피해를 안 주면서 내가 정당한 취득과 이전의 과정을 거쳐서 얻은 거기 때문이거든요. 롤스의 기본적 자유는 절대적이지 않다. 노직의 소유권은 절대적인 거다 정도는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디귿 B 같은 경우에는 롤스만 해당되면 됩니다. 요게 좀 어려운 선지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조금 고차원적으로 잘 낸 선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차등의 원칙은 법과 정책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사적 거래도 직접 적용되는 것. 차등의 원칙은 당연히 법과 정책에 적용되죠. 원래 정의의 원칙이라는 게 사회의 기본 구조, 법과 정책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니까요. 근데 사적 거래에도 직접 적용된다라는 표현은 틀렸습니다. 요거는 조금 저의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차등의 원칙이라는 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 정의의 원칙이란 건 사회의 기본 구조와 법과 제도 같은 걸 만들기 위해서 적용되는 겁니다. 한 명 한 명의 거래를 따라다니면서 일일이 적용하겠다고 만드는 거랑은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런 건 이제 노직이죠. 노직의 이전 양도의 원칙 같은 거는 개인들의 사적 거래에도 다 일일이 적용이 돼가지고 적용이 안 되면 이제 교정이 들어가야 되고 이제 그런 거죠. 롤스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첫 번째로 아니에요. 두 번째, 차등의 원칙이라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이게 개인의 사적 거래에 적용되기 힘들 거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원래 차등의 원칙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결국 차등의 원칙이라는 건 불평등이 어느 정도까지 정당화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렇게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보통 의사 예시를 많이 듭니다. 의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편의점 알바랑 똑같은 돈을 주면은 실력 있는 의사들이 줄어들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의사를 하려고 하지 않을 테니까 편의점 알바랑 똑같은 시급을 받게 되면 하지만 의사들에게 불평등하게 돈을 더 많이 줌으로써 최소 수혜자들한테까지 최대 이익이 갈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이익을 보는 차등의 원칙에 만족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 과도하게 월급을 불평등하게 많이 주면 안 되겠지만 적당한 수준에서 의사들한테 합당한 수준에서 월급을 많이 주면은 의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고 그럼 경쟁도 많아질 거고 뛰어난 실력을 가진 의사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가 값싸고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불평등이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면 그런 걸 얘기할 때 사적 거래 하나하나에 직접 차등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을까? 당연히 안 되죠. 이건 분배랑 관련된 문제고 어떤 직업이나 어떤 직종 같은 거에서 어떤 월급의 불평등이나 이런 쪽에 조금 더 적용이 되는, 구체적으로 따지면 그런 얘기인 거지, 사적 거래 하나하나를 따라다니면서 뭐 차등의 원칙을 적용한다라는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거다라고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요선지는 좀 중요했네요. 실제로 수능 같은 데 나왔으면은 어마어마한 오답률을 불러왔을 만한 문제입니다. 노직 같은 경우가 오히려 사적 거래 하나하나에 이전 양도의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할 수 있겠죠. 리을 C는 노직만의 입장이면 됩니다. 정형적 분배 원칙은 필연적으로 재분배를 초래하는가? 이건 제가 지난 모의고사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무조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냥 노직의 원전 제시문이기도 하고,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지를 확인만 한번 하시면 돼요. 노직은 기본적으로 정형적 분배 원칙을 반대합니다. 롤스의 차등의 원칙도 정형적 분배 원칙이라고 하면서 공격하고, 필요에 따른 분배, 마르크스, 혹은 능력이나 업적에 따른 분배, 이런 것들을 다 정형적 분배 원칙, 결과를 다 정해버리는 답정너식 분배 원칙이라고 하면서 공격을 하죠. 그러면 왜 정형적 분배 원칙이 나쁘다고 로직이 얘기를 하느냐라는 게 지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정형적 분배 원칙은 결과라는 걸 정해놓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결과에 대한 독립된 기준이 존재를 해가지고 이 친구들 같은 경우가 이 답정너식으로 결과는 무조건 이래야 돼. 필요에 따라서 분배가 돼 있어야 결과가. 그래야 정의로워. 뭐 혹은 뭐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와야지만 정의로워. 노직의 시점에서 롤스를 바라봤을 때 그런 비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정형적 분배 원칙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요, 현실에서의 분배 결과가 그런 정의롭고 이상적인 분배 결과랑 맞을 리가 잘 없기 때문에 현실의 분배 결과를 정의로운 분배 결과에 끼워 맞춰야 됩니다. 잘 생각해보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재분배가 필요해요. 보통 국가 단위가 나서는, 야, 지금 분배 결과가 정의롭지 않으니 필요에 따라서 분배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줘야겠어. 부자들한테 뺏어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막 이런 재분배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문제는 이 재분배라는 게 필연적으로 재분배를 요구하는데, 정형적 원칙이, 문제는 이 재분배라는 게 이전 양도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전 양도의 원칙 위반이 나오고, 왜 이전 양도의 원칙을 위반하는 걸까요? 원래 이전 양도의 원칙에는 소유권을 가진 개인이 자유롭게 다른 개인에게 넘겨줘야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정형적 분배 원칙에 따라서 이 현실의 결과를 정의로운 결과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답정너식으로 하려다 보면은 국가가 소유권도 없는데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개인에게 강제로 뺏어서 넘겨주는 이전 양도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전 양도 원칙 위반인 거예요. 소유권 가진 사람이 넘겨주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그거는 소유권 침해고 부정이다. 이렇게 노직의 논리가 연결이 되면서 정형적 분배 원칙을 반대한다라는 것을 꼭 외워두셔야 된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4번이 정답이 되겠죠. 12번입니다. 거의 최다 오답률에 빛나는 문제였는데 이 문제가 어려웠던 거는 이해를 해요. 근데 그만큼 수특수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사실 제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이 문제를 틀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전 커리큘럼인 킬 더 킬러에서 요거랑 관련된 제시문을 분명히 봐드린 적이 있기 때문이죠. 일단 내용들을 하나하나 봐볼까요? 사람들이 비참한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이거 끝났습니다. 비참한 자연 상태라고 표현하는 거는 홉스밖에 없거든요. 만만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만만투.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부정의도 정의도 없고 소유권도 없고 지배권도 없는, 주권이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군주도 존재하지 않아서 그냥 엉망인 상태, 서로 막 죽이고 난리가 난 상태. 불신, 경쟁, 공명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까지도 이번에 9월 평가에서 나왔었죠. 자기 보존과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 공통의 권력, 이게 뭔가요? 리바이어던이에요. 절대 군주고요. 이런 애들을 세우는 유일한 길은 모두의 의지를 하나의 의지로 결집한다라는 표현이 떴습니다. 이거 사실 중요한 문장이에요. 그리고 모든 권력과 힘을 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자연권과 힘이라는 거를 한 사람 또는 하나의 합의체에 부여를 해버려가지고 이 한 사람이나 하나의 합의체라는 게 절대군주를 상징한다라는 것까지만 기억을 하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을 보면은 사람들이 비교적 평화로운 자연상태, 여기서 끝난 거예요. 비교적 평화로운 자연상태는 로크만 쓰는 표현이거든요. 비교적 혹은 불완전하게 평화로운 자연상태라는 표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자연적 자유를 포기한다라는 표현이 로크한테 떴는데요. 이건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연적 자유, 자연권이에요. 다른 말로. 자연권을 포기해서 일부를 양도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의 구속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방도는 재산을 안전하게 향유하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기에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결성하기로 합의하는 것, 동의하는 것, 계약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1번 홉스. 절대적 군주가 있는 것보다 주권이 없는 것이 덜 해롭다. 이거 위치 바꾸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는 수업 때 종종 말을 하는 거긴 한데요. 홉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홉스는 절대군주제를 지향하잖아요. 그래서 절대군주한테 모든 권력을 다 넘겨준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연히 이런 비판이 있을 수가 있겠죠. 야, 절대군주가 미치면 어떡해? 절대군주가 너무 과도하게 막 지 멋대로 우리 생명을 침해하고 막 그렇게 하면 어떡할 거야? 절대군주한테 모든 권력을 넘겨줬으니까 우리 막을 방법이 없을 거잖아. 어떻게 할 거야? 너 그러면? 그럼 홉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돌? 그만돌? 이렇게 생각해. 그만돌. 그래서 만만투로 돌아갈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라가 아니라 진짜로, 진짜로. 그러니까 이 말을 쓰진 않았죠. 그만돌이라고 하진 않았는데 홉스가 그런 논거로 얘기를 해요. 야, 만만투보단 낫잖아. 그래도 군주가 좀 또라이라도 그래도 이 군주가 강력한 강제력을 통해 가지고 강력한 공포를 통해서 우리를 통치해 주는 게 나아. 그게 맞아. 아무리 군주가 이상하고 또라이 같은 놈이라도 진짜 옛날 그 개판 5분 전이었던 만만투 상태보다는 낫는 거야. 주권이 없는 상태가 만만투를 의미해요. 만만투. 이것보다는 절대적 군주가 있는 게 덜 해롭습니다. 위치를 바꿔줘요. 주권이 없는 상황, 만만투보다는 주권이라는 게 국가의 가장 중요한 권리를 얘기하는 건데 국가가 없으니까 주권도 없는 상태가 만만투인 거죠. 그런 상태보다는 절대적 군주가 좀 또라이더라도 있는 게 낫다. 절대적 군주가 착한 사람이면 너무너무 좋은 거고 좀 또라이더라도 그래도 만만투보단 나아. 그만둬? 그래서 만만투 돌아갈 거야? 좀 불만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홉스라는 것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것 같고 주권이 없는 것이라는 게 이제 국가가 없는 상태다라고 딱 기억을 해주시면 제일 좋았겠죠. 2번 모든 국민은 주권자가 행하는 행위와 판단에 본인이 된다. 이게 이제 거의 이번에 난이도를 딱 결정해버리는 문제가 되어버렸는데 2번이 정답입니다. 요거는 제가 킬 더 킬러라는 전 커리큘럼 제가 현강에서 하는 수업에서 친구들한테 보여줬던 제시문이에요. 그래서 제 수업을 킬 더 킬러를 들으셨다면은 이 문제를 어느 정도는 좀 기억이 나지 않았을까. 그때 제가 밑줄도 그어주면서 강조를 해줬거든요. 이 문장이 니들한테 헷갈릴 수 있다. 왜냐면 절대군주한테 모든 권력을 넘겨주는데 어떻게 모든 국민이 주권자가 행하는 행위와 판단에 본인이 되지? 이런 식으로 의문을 품을 수 있지 않겠냐. 하지만 홉스는 분명히 이런 문장을 썼고 이 문장의 해석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위에 있는 문장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설명해드렸던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독해 문제에 좀 가까워요. 사실은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모두의 의지를 하나의 의지로 결집하면 그게 곧 군주의 의지가 됩니다. 모든 권력과 힘을 한 사람에다가 모아주면 그게 군주의 힘이 돼요. 그러면 군주는 결국 우리가 받은 힘으로 우리의 의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군주가 한 행동은 주권자가 행하는 행위에 모든 국민이 판단과 행위에 본인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준 힘으로 우리가 준 의지로 이 주권자 왕이라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고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내가 하는 행동과 똑같다라는 표현을 홉스가 쓴다라는 겁니다. 물론 실제 현실에선 좀 다르죠. 주권자랑 우리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 현실에선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겠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홉스가 보기에는. 그래서 리바이어던이라는 괴물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 거대한 왕관을 쓰고 있는 사람의 얼굴로 이루어져 있는 괴물, 즉 절대군주를 묘사를 하면서 홉스가 결국은 이 왕이라는 사람이 우리 모두가 던져준 권력을 가지고 이 힘을 얻고 휘두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리바이어던이라는 게 사람 얼굴로 이루어진 괴물인 거죠. 우리 개인들이 그 리바이어던이랑 통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절대군주랑. 그렇기 때문에 이 주권자가 행하는 행위에 판단에 본인은 곧 우리 모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홉스 입장에서는. 물론 입법권은 군주한테 있고 주권도 군주한테 있고 그렇지만 그거랑 별개로 그 군주가 하는 행동이 곧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표현을 홉스가 쓸 수 있다는 것만 이해를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3번 로크. 입법부는 시민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처분할 권력이 없어요. 로크에 따르면 입법부는 시민의 재산이나 생명에 대해서 자의적인 권력을 획득하려고 하는 경우에 시민들의 저항권에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저항권만 기억 잘 하시면 되죠. 입법부가 최고의 권력인 건 맞아요. 국가 안에서 제일 센 권력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지 멋대로 막 자의적으로 막 휘두를 수 있고 시민들의 재산이나 생명을 막 침해하고 막 그래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잘 기억하시면 되고. 4번 시민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위법한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 아니요.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있다가 아니라 자기 판단에 따라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하죠. 이걸 이렇게 밑줄 긋지 말고 처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시민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위법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권력을 국가에 양도한 겁니다. 그래서 로크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자연법이라는 건 자연 상태에도 있어. 근데 인간이 이성의 오류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건 비교적 평화롭기는 하지만 그래도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태야. 그렇게 분쟁을 일으키는 거를 자연법을 어기는 행위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어. 자연법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개인들의 자연권을 지키자는 거, 서로서로 기본적인 도덕 규칙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자연 상태에도 있어. 근데 그 자연법을 어기는 놈들이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야. 이성은 오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놈들이 곳곳에서 발생하면은 원래는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자연법을 어기는 놈들을 처벌할 수 있는 권리가 개인들한테 있었어. 원래 자연 상태에는.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쟤에 비해서 무조건 세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처벌할 권리는 있는데 쉽게 처벌할 수가 없는 거지. 실제 현실에서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 아, 자연법만 있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자연법을 위반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권리가 나한테 있기는 한데 문제는 우리 모두의 공통된 동의를 통해서 인정된 구체적인 법률이 없다는 거야. 자연법은 있는데 구체적인 동의를 통해서 인정된 법률이 없고 그게 법률이 있다고 하더라도 집행할 사람들이 없는 거고 재판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뭐 막 이거를 공정무사하게 판단할 재판관도 없는 데다가 집행관도 없는 게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로크가 얘기를 하는 게 모든 시민들은 자연 상태에서 이 분쟁이 일어나는데 자연법 위반 행위를 원래는 자기가 판단하고 위법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가 그걸 국가에 넘겨요. 그게 잘 안 되니까 현실에서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자연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에 넘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입법부와 행정부가 탄생하게 되는 거고 그 입법부와 행정부가 위법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에 따라 위법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자연 상태에서나 있었던 것이고 시민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에 속하게 된다면 그러한 권리는 없다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면 양도했다 이미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한 거 이해가 안 되시면 계속 돌려보시면서 체크하시면 돼요. 갑을 자연 상태에서는 준수해야 할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요. 자연법 있습니다. 홉스한테도 로크한테도 자연법은 존재한다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홉스의 자연법이랑 로크의 자연법이 뜻이 좀 다르거든요. 홉스 기준에서 자연법이라는 건 우리가 모두 만만투에서 다 뒤져나가지 않도록 이 어떤 자연법이라는 거를 홉스는 평화의 조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모두가 이렇게 만만두 상태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군주를 세워가지고 국가를 만들어서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런 걸 이제 자연법이라고 부르고 로크 같은 경우엔 자연법이라는 게 자연권을 지키는 것 타인의 재산권이나 소유권을 보장해주고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지 않고 뭐 이런 일반적인 여러 가지 도덕 규칙들 그런 것들로 제시된다는 건 정도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준수해야 할 규범은 있어요. 자연법 둘 다 있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답은 2번. 자, 15번입니다. 환경윤리죠.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 가의 가불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인 건데 갑 같은 경우는 칸트 생명은 없지만 아름다운 걸 파괴하는 행위를 일삼는 건 도덕성을 촉진하는 감정을 약화시킨다고 했는데 이 감정이 자연적 소질이 되는 거고요. 대표적으로는 동정심이나 감수성, 갬수성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동정심, 감수성 이런 자연적 소질들은 그 자체로는 도덕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 자체로 도덕적인 거, 선한 거는 오직 선의지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이 자연적 소질은 우리의 도덕성에 굉장히 촉진시켜주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기도 해요.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도덕성을 지켜야 된다는 의무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생명은 없지만 아름다운 걸 파괴하거나 동물을 학대하거나 동물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칸트가 계속 하는 거죠. 이런 거를 약화시키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와 대립하는 게 아름다운 걸 파괴하는 행위고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고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다 라고 칸트가 간접적 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인간 외의 존재와 관련한 간접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
라는 얘기를 칸트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을 쾌고감수 능력은 이익 관심을 갖기 위한 선행 조건이다. 쾌고감수 능력 지닌 동물의 이익은 인간과 동물하게 동등하게 고려. 이익 평등 고려의 어떤 원칙, 쾌고감수 능력 여기까지 나와 있으니까 싱어인 거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거고요. 모든 생명체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이런 목적들을 가지고 있고 일정한 경향성이라는 표현 기억해 두시고 테일러의 목적론적 삶의 중심 얘기 되겠습니다. 그럼 칸트, 싱어, 테일러, 칸싱테 이렇게 지금 되겠어요. 그럼 선지를 한번 보죠. AF 같은 경우에는 칸트가 나머지한테 하는 비판이 돼야 됩니다. 의식은 도덕적 행위의 주체가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임을 강구한다라고 했는데 칸트 같은 경우에는 의식이 있고 없고라는 거 일반적으로 이제 자연과 윤리에서 의식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가 있기도 하고 의식을 안 가지고 있는 생명체가 있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인간 같은 경우에도 되게 어린 애기들 같은 경우는 의식을 안 가질 수도 있는 거죠. 칸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성을 가지고 있어야 인간이고 그래야 도덕적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칸트 입장에서는 이성이 된다. 이성이 된다. 도덕적 행위의 주체가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으로서 이성을 제시를 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도 도덕적 행위를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엄밀히 말하면 뭐 충분 조건은 아닐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그냥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칸트가 이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의식, 뭐 의무 의식 뭐 이런 표현이 나오긴 하지만 그거랑 우리가 일반적인 환경윤리에서 쓰는 의식이라는 단어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이라는 표현으로 고쳐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그냥 칸트 입장으로 틀렸다라고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번 만약에 있잖아요. 이거 1번 만약에 이게 이성으로 바꿔진다고 하면 그럼 맞는 선지가 되냐라고 물어보면 딱히 그렇다고 보기도 힘든 게 싱어나 테일러 같은 경우에도 도덕적 행위의 주체는 기본적으로 인간이다라고 환경윤리에서는 그냥 도덕적 행위의 주체는 다 인간이다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물론 사상가의 구체적인 입장으로 들어가고 이러면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환경윤리에서 그런 걸 가지고 막 사상가 별로 뭐 도덕적 행위의 주체가 누군지 이런 것까지 따지진 않기 때문에 그냥 싱어나 테일러의 입장에서도 이성이 도덕적 행위의 주체가 되기 위한 어떤 필요한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칸트한테 맞는 선지라면은 나머지한테도 웬만하면 맞는 선지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푸셔도 크게 상관은 없겠습니다. 2번 한번 볼게요. 싱어 입장에서 칸트를 비판을 해야 됩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과 관련해서도 인간의 의무가 발생함을 간과한다. 동물과 관련한 의무 이런 표현이 만약에 나오면요. 동물과 관련한 인간의 의무 동물에 대한 의무라는 표현 동물이나 뭐 식물에 대한 의무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그거는 직접적 의무만 가리키는 표현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뭐뭐에 대한 뭐뭐와 관련한 이런 표현으로 막 나누는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너무 지엽적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번역적인 부분에서도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파고드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일반적으로 출제가 이렇게 되는 느낌이 좀 있다 보니까 그냥 외워두시면 돼요. 동물에 대한 의무는 직접적 의무를 가리키는 말이고 뭐뭐와 관련한, 뭐뭐와 관련해서 뭐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요. 요거는 의무가 있다 이렇게 나오면은 직접도 되고 간접도 된다. 둘 다 가리키는 표현이 될 수 있다. 근데 칸트 입장에서도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과 관련한 간접 의무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칸트가 간과한다라는 표현이 이제 틀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싱어가 칸트한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게 됩니다. 싱어는 동물에 대한 의무가 있어요. 칸트는 동물에 대한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접적 의무는 없기 때문에 근데 둘 다 관련한 의무, 간접적 의무는 발생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3번 BD, 싱어가 칸트랑 테일러한테 인간을 위해 동물에게 친절한 것은 종차별주의 입장이 아님을 강구한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테일러의 입장을 공격하기 위해서 별로 적절하지 않고요. 칸트를 공격하기 위해서 아님이 아니라 맞다라고 바꿔주시면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맞는 비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번에 수능 완성에도 나온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 수능 완성 빡세게 분석하셨다면 이걸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인간을 위해서 동물에게 친절한 거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게 간접적 의무를 표현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게 칸트나 아퀴나스거든요. 싱어가 칸트나 아퀴나스가 인간에 대한 인간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동물에게 친절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간접적 의무를 얘기하는 거를 공격을 하면서 그런 거는 말이 안 된다. 동물에 대한 의무를 그냥 지켜야 되기 때문에 동물에게 어떤 고통을 줘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인간 때문에 동물한테 친절해야 된다. 이런 방식은 결국은 인간만이 우월하다, 인간만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종차별주의 입장이다라고 싱어가 비판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인간은 동물과 관련해서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 혹은 인간에 대한 의무를 지키기 위해 동물에게 친절해야 되는 게 아니다. 동물이 이익 관심을 가지고 있고 동물이 그 자체로 직접적 의무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동물에게 과도한 고통을 가하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간을 위해서 동물에게 친절해야 된다. 이런 칸트나 아퀴나스의 주장은 종차별주의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공격을 하는 입장이다. 싱어가. 그거를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4번 C. 어떤 개체가 싱어가 테일러가 싱어한테 어떤 개체가 이익 관심을 갖지 않아도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다라는 얘기 할 수 있죠. 테일러 입장에서는 생명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익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도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싱어는 이익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 곧 쾌곡 간수 능력이 없다는 뜻이고 곧 유정성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원래 이 이익 관심이란 표현이 싱어나 레건 같은 사람한테 그리고 테일러한테도 그렇게 된다고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게 적용된다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이익 관심이 쾌고 감수 능력이랑 연결이 되고요. 또는 유정성이라는 표현, 감정이 있냐 없냐랑도 그냥 사실상 동의어로 쓰인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테일러 입장에서 싱어한테 이렇게 딱 비판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싱어는 이익 관심을 갖지 않으면 도덕적 지위를 가질 수 없으니까요. 5번 C2 테일러가 나머지한테 생태계를 조작하여 생태계 자체의 도덕적 지위를 훼손하면 안 된다. 이거 끝났습니다. 생태계 자체에는 도덕적 지위가 없어요. 테일러한테. 이 사람 개체론자이기 때문에 생명 공동체 자체, 생태계 자체, 자연 그 자체는 도덕적 지위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는 거는 레오폴드나 네스 같은 생태 중심주의자, 전일론자들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그냥 테일러 입장에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정답이 4번이 되겠죠. 18번입니다. 엘리아데를 이거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어려워해가지고 엘리아데 문제 한번 풀고 넘어갈게요. 종교적 인간에게 자연은 항상 종교적 의미로 충만해 있다. 이 표현 되게 중요합니다. 종교적 인간은 반대말로 이제 비종교적 인간이라는 표현이랑 대리보가 되는데 비종교적 인간은 탈신성화의 결과다. 이런 표현이 엘리아드한테 많이 나올 수가 있죠. 옛날에는 사람들이 성스러운 존재에 대해서 항상 인정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산업화 시대가 오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신성으로부터 멀어지게 돼서 탈출해버렸다. 그래서 비종교적 인간들이 출몰을 했는데 이 비종교적 인간들이 보기에는 자연이 그냥 자연일 뿐입니다. 그냥 세속적인 세상일 뿐이죠. 이 자연이란 표현이 속을 상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속스러운 것, 세속적인 것. 그리고 종교적 의미는 이제 성이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종교적 인간이 보기에는 자연이라는 거는 항상 기본적으로 성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표현으로 나오는 거고요. 하늘은 신의 소홀성을 계시하고 대지는 우주적인 어머니자 양육자로 자신을 드러내니까 항상 자연, 속이라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라는 개념이 결국은 성이랑 연결이 돼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우주의 여러 가지 리듬은 이런 것들을 드러낸다. 우주는 전체로서 실제적이고 살아있으며 성스러움을 이미 지니고 있는 유기체라고 종교적 인간은 본다. 그리고 그게 사실이다. 즉 우주는 존재와 신성성의 여러 모양, 양태를 계시하고 있고 존재의 현현과 성현이 서로 만나는 것이다. 실제로 이 세상에 성현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성이 속에서 드러나게 되죠. 세속적인 것에서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성현이라는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라고 엘리아데가 주장한다 라고까지 기억을 해두시고 엘리아데 선지들은 열심히 잘 기출문제 보면서 외워두시기만 해도 별 문제 없을 거예요. 종교적 인간에게 모든 자연은 우주적 신성성으로 계시된다. 종교적 인간에게 자연은 항상 종교적 의미로 충만하여 있다.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은 자연적인 것은 속이고 초자연적인 것은 성이죠. 성, 속 각각 이렇게 됩니다. 이것들은 불가분에 연결되어 있는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니 분리할 수 없다. 불가분이 원래 분리할 수 없다는 뜻이죠. 분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분리가 안 된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분은 돼요. 개념적으로 속이랑 성은 서로 다른 것이고 대립적인 개념이라고까지 엘리아드가 얘기합니다. 하지만 분리할 수는 없고 단절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 정도는 좀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연은 초월적 존재 그 자체이면 스스로 성스러움을 드러낸다. 그렇지는 않아요. 자연이 초월적 존재 그 자체도 아니고요. 초월적 존재는 신이고 성 그 자체이기 때문에 자연이 성인 건 아니고요. 자연 속에 성이 드러나는 거죠. 자연이 성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지만 자연이 성 그 자체다. 예를 들면 우리가 돌
돌멩이를 바라볼 때 신성한 돌멩이라는 거를 얘기를 했을 때 이 신성한 돌멩이를 통해서 신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게 신성한 돌멩이가 되는 거지 돌이기 때문에 신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스스로 성스러움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죠. 신이라는 존재가 자연 속에서 성스러움을 드러내주는 거죠. 4번 종교적 인간은 자연물을 통해 현현하는 성스러움을 숭배한다. 그쵸? 성스러움을 숭배하는 거죠. 자연물 그 자체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요. 그런 맥락을 항상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연물은 성스러움이 드러나더라도 여전히 자연 안에 존재한다. 성스러운 돌멩이는 자연 속에 있죠. 당연히. 그렇지만 성스러움이 현현되어 있는 것이고요.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가불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 시민불복종 문제죠. 시민불복종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나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법이나 정책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차등의 원칙은 뺀다. 차등의 원칙은 현실에서 이걸 심각하게 위반한지 아닌지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애매하다라고 롤스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대한 위반은 보다 적합한 시민부복종의 대상이 된다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이건 좀 중요할 수 있거든요.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보다 이걸 위반했을 때 보다 적합한 시민부복종의 대상이라는 표현은 그냥 문장 자체로 그냥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시민부복종은 민주주의 원칙에 복종하는 습관이 깊을수록 그만큼 더 쉽게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뒤쪽의 문장은 싱어가 맨날 하는 표현이죠. 그렇죠? 우리가 중단시키려고 하는 악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시민부복종이 더 정당화가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악의 크기가 크다는 거는 시민부복종을 통해서 이 법을 없앴을 때 그 악이 해결된다는 거고 다시 말하면 공리증진을 뜻합니다. 시민부복종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공리증진의 크기. 나쁜 걸 없애면 공리가 증진되는 거니까요. 나쁜 게 크면 클수록 시민부복종이 좋은 게 되는 거겠죠. 반면에 시민부복종에는 부작용도 존재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의 감소. 그 외에도 플러스 하나만 하면은 반작용이라는 것도 나올 수가 있죠. 반작용으로서 시민부복종이 실패했을 때 반작용으로서 다른 수단으로 성공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 그런 것들도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악의 크기는 엄밀히 말하면 시민불복종의 정당성 혹은 순기능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거고요. 우리의 행위가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의 감소는 어쩔 수 없이 시민복종을 위법행위니까 이걸 하다 보면은 법과 민주주의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데 공리증진과 정의 실현을 위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존중이 감소된다는 건 시민복종의 부작용이겠죠. 이 부작용이 더 크면 정당성보다 그러면 시민부복종을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되는 게 싱어의 입장입니다. 이 표현 기억하셔야 돼요. 민주주의 원칙에 복종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싱어가 얘기를 하면서 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한편으로는 그런 거에 습관이 깊을수록 그만큼 시민복종이 더 정당화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주의 원칙에 복종하는 습관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시민부복종이 비폭력적으로 최후의 수단으로 처벌도 감수하면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싱어가 한다는 것까지도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 소수자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법은 시민부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소수자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법 같은 경우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심각한 위배라고 볼 수 있어요. 기본적 자유의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 심각하게 침해하는 거라고 봐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셔도 돼요. 특히 여기에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대한 위반은 보다 적합한 시민복종의 대상이다라고까지 했죠. 쌤 여기엔 심각하게 뭐 이런 표현 안 나와 있지 않나요? 현저하게 이런 표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부정의한 게 아니라 조금 부정의한 거는 지킬 의무도 우리한테 부여가 되니까요. 엄청 심각하다라는 표현이 안 나와 있지 않나요? 기본권을 박탈한다는 게 심각하게 자유의 원칙을 침해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니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시민불복종에 대한 보복적인 억압이 있을 수 없다. 이거 굉장히 이번에 화제가 된 선지였는데 대부분이 나는 이런 내용을 배운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여러분들 기출교재 가지고 계시죠? 거기 가셔가지고 시민불복종 파트에서 2020년 3월 학력평가에 나왔던 제시문 한번 보시면은 거기 보면은 요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이 문장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시민부복종에 대한 보복적 억압은 없지만 우리는 시민부복종을 뭐 효율적인 전략을 짜서 해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의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롤스가 얘기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이 보복적인 억압은요. 여러분들이 아마도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정당한 시민불복종에 대한 처벌, 시민불복종 처벌 감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복적인 억압도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있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보복적인 억압은 정당한 처벌이랑은 거리가 좀 멀어요. 거의 정의로운 사회는 그래도 거의 정의롭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의의 원칙을 모두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공유를 하고 있고 어떤 다수의 정의감이라는 개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막 보복적으로 억압을 하거나 그런 사회는 아닙니다. 보복적으로 억압은 이제 그런 거고요. 막 되게 독재, 옛날에 우리나라도 군사 독재 시절에 왜 좀 시민 불복종이나 뭔가 조금 시민 불복종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그것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도 아니니까 뭐 체제에 대한 저항이나 이런 게 일어나면은 보복적으로 막 억압하잖아요. 막 무슨 국정원 같은데 안기부라고 옛날에 불렀던 그런 곳에 막 지하실에 데려가가지고 코렁탕을 먹이고 코로 설렁탕을 먹이고 막 고문을 하고 불로 지지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보복적인 억압인 거고요.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일어나는 정당한 처벌은 보복적인 억압이라는 표현을 쓸 수는 없는 거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거는 2020년 3월에 제시문으로 문장 형태로 그냥 제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보면서 이런 문장은 좀 새롭네. 이런 문장도 나올 수가 있겠구나 라는 식으로 계속 체크를 하셨다면은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였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기출의 메타라는 수업에서 한번 밑줄을 그어드리기도 했었던 거기 때문에 제 수업을 들으시면 해결이 된다 라는 얘기도 조금은 할 수 있겠네요.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보복적인 억압이라는 표현 기출문제의 제시문 2020년 3월 학력평가에 나왔던 이 제시문에 나왔던 내용이니까 가서 읽어보시고 그만큼 기출문제 제시문 분석도 꽤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학력평가가 조금 이번에 선을 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너무 과도하게 문장을 가져와서 문제를 낼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평가원에서는 보통 이런 느낌으로까지는 잘 안 갑니다. 그래도 평가원이 지난 나왔던 이제 기출 문제들의 제시문에 있는 문장을 활용해 가지고 논리 추론형으로 문제를 내는 경우는 정말 많았기 때문에 기출 문제들 특히 평가원 문제들 위주로 많이 보시면서 제시문에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문장들이 있는지 특히 킬러 주제랑 관련해서는 꼼꼼하게 좀 읽어보실 필요가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이 전지를 좀 보고 싶네요. 디귿, 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정의관을 대상으로 시민복종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싱어의 입장이냐. 이거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능 완성에서 이번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싱어는 롤스를 비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정확히는 싱어가 롤스를 비판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요거 지금 기억해 두세요. 이번에 수능 완성에 아예 문제 형태로 제대로 제시가 됐습니다. 롤스 같은 경우는 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정의관, 즉 정의의 원칙을 대상으로 시민복종을 하면 당연히 안 되죠. 정의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의의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되게 만드는 그런 법에 대해서 우리가 불복종을 하는 건데 싱어 같은 경우는 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정의관이고 뭐고 공리를 저해시킨다. 심각한 부정의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면 시민불복종 할 수 있다고 싱어는 얘기를 합니다. 싱어가 롤스를 비판할 때 하는 얘기가 제가 지금 하는 말을 한번 잘 들으시고 수능 완성에 시민불복종 관련해서 그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꼭 가셔가지고 풀어보셔야 돼요. 수능 특강이었는지 수능 완성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둘 다 보세요. 그냥 보시다 보면 있습니다. 이 다수의 정의관이랑 관련된 얘기가. 싱어가 롤스를 비판하면서 하는 얘기가 대략 이와 같아요. 롤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롤스 형, 롤스 형의 말에 따르면 정의의 원칙이 실현되기만 한다면 그리고 거의 정의로운 사회는 이미 정의의 원칙이 꽤 많이 실현돼 있는 사회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다며 그러면 거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 정의의 원칙이 실현된 사회는 더 이상 개선할 여지가 없겠네? 롤스 형은 무조건 정의의 원칙을 실현하려고만 시민복종을 하잖아. 그러면 우리는 정의의 원칙이 여기서 조금 더 잘 돼가지고 일단 정의의 원칙만 다 실현되면은 그 사회는 시민복종도 안 필요하고 더 이상 개선의 여지도 하나도 없겠네? 너무 이상주의적인 거 아냐?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싱어가 롤스에게 대해서 얘기할 때 다수의 정의관이라는 개념, 그래서 현재 체제가 개선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원칙이란 건 너무 이상주의적이다라고 첫 번째로 비판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만약에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다수의 정의관이라는 개념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정의관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오히려 공리를 저해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부정의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현실에서는. 그러면 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정의관을 대상으로도 시민불복종을 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정의관, 다수의 정의관을 수정하기를 요구하는 그런 시민불복종도 가능하다라고 싱어가 얘기를 했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번에 수능 완성 EBS 연계교재에서 제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꼭 찾아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거랑 관련해가지고 제가 방금 말한 내용들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요거는 수능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리을, 갑을, 싱어, 롤스. 시민보복종은 개인의 신념을 정당한 근거로 삼는다. 아니죠.
롤스 같은 경우에는 정의의 원칙이나 다수의 정의관을 정당한 근거로 삼는다고 해야 되고요. 양심적인 행위란 표현은 원래 시민부국종에 들어갈 수 있는 표현이라고 항상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이건 따로 외우셔야 됩니다. 시민부국종은 양심적인 행위다. 내 양심이 롤스 기준으로는 정의의 원칙에 일치할 때, 싱어 기준으로는 내 양심이 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일치하고 한편으로는 공리를 증진시켜야 된다,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시민복종의 대의와 일치할 때 양심적으로 하는 행위다,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요. 대신 개인의 신념을 정당한 근거로 삼는 거는 소로죠, 소로. 개인의 양심, 개인의 신념, 개인의 정의를 정당한 근거로 삼는 거는 롤스나 싱어는 각각 정의의 원칙이나 다수의 정의관이 정당한 근거가 돼야 되고, 싱어 같은 경우에는 공리의 증진 혹은 정의의 실현, 이런 걸 정당한 근거로 삼는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니 둘 다 틀린 선지가 돼가지고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풀어보고, 제가 오늘 풀어보지 않은 문제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헷갈렸다 하는 내용이 있으면 영상 속에다가 댓글로 여러분들 좀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좀 힘들 텐데, 그래도 생윤이랑 사문 같은 경우에는 이 수능 한 달 정도 남은 이 시점에도 충분히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과목이라는 말씀을 제가 매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남은 기간 동안에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한 10%만 좀 빡세게 한다고 생각하고, 너무 과도한 목표는 너무 잡지 마시고, 멘탈 터지니까 그러시지 말고 마무리 잘 하시면서 수능을 한번 잘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능 전까지 몇 가지 영상으로 더 찾아볼 텐데, 그때 이제 다시 한번 뵙도록 하죠.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수능 여러분들 나머지 시간 열심히 노력하면 잘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내일 더 똑똑해질 겁니다.